자, 여기도 이슈 진행하는 정은정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예, 장애인 단체 응답하라 인수위. 음. 어제가 4.19 혁명 기념일이자 장애인의 날이기도 했는데요. 네. 예,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장애인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말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전장연이라고 하죠. 네. 이 면담에서 요구받은 사안에 대한 답변도 일부 담겼는데요. 우선 장애인 이동권 관련 응답만 이렇게 한정해서 보면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의무로 교체하고 또 휠체어 탑승 가능한 이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를 도입하겠다. 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를 2027년까지 100% 도입률 달성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지하철 역사당 한 개의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강남역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2대를 설치하는 해서 동선을 확보하겠다라는 일부 진전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전장현 측이 요구한 이 사안에 대해 추상적인 답변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절반의 응답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특히 발달 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의 경우 우선 뭐 방과 후부터라도 챙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최중증 장애인은 24시간 돌봄 시범 사업을 하고 있으니 예. 향후 이 시범 사업에 대한 평가 후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확실하지 않을 때 검토하겠다는 말이 제일 만만하잖아요. 네, 네, 네. 예, 어제 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를 만들어달라고 이 촉구하는 장애인 단체 삭발식에 참여해서 자신도 이렇게 삭발을 했거든요. 이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장애인 권리 보장법 그리고 탈시설 지원법 등에 대해서 이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면서 자신도 삭발을 했는데요. 아유, 또 언제까지 이렇게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이 수단을 동원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인수위에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던 것도 사실은 이제 실천이 네.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전장인이 그러니까 뭐 지하철 시위에 나섰던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전에 뭐 서울시장들이 언제까지 한다고 약속했는데 네. 다 안 지켜졌으니까. 네. 그래서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행안부 장관도 이슈. 예. 매일 이 빵빵 터진다는 표현이 정말 적절한데요. 장관 후보자들마다 다양한 이슈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녀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요. 네. 어제 나경철 아나운서가 이상민 그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의 딸이 이 중학생일 때 강남 파락군으로 위장 전입 의혹을 했다는 소식을 네네네. 전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 이상민 후보자의 딸이 이 이상민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율촌이라고 있거든요. 큰 데인데 여기. 예, 아주 큰 데죠. 그래서 여기서 인턴으로 근무를 했는데 무려 고등학교 2학년 때였고 그때 미국 고등학교 재학생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방학 기관을 이용했다고는 하는데 그 당시에 이 후보자는 기억이 좀 잘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 법무법인 율촌은 14년 전이니까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걸 정정을 했습니다. 그때 예. 이게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잠깐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뭐 지금 이런 상황이고 또 이 후보자의 딸이 대학생이던 2012년에는 국회 인턴을 잠시 했었습니다. 또 하필 이 시기에 이상민 후보자가 새누리당이죠. 이제 국민의힘 전신 여기에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스펙 쌓기에 아버지의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자식사랑 모두 깊잖아요. 네. 하지만 그 스케일이 감히 제 입이나 제가 따라갈 수 없어서 이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 이른바 조국처럼만 검증해라라고 하는 이 시민들의 높아진 도덕적 잣대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율촌에서의 인턴 경력이나 국회에서의 인턴 경력이 실제로 그 인턴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기록된 경력인지가 일단 검증이 돼야 네.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턴으로 그 했던 경력을 다른데 뭐 하는데 네. 활용을 했느냐. 네. 썼느냐 이게 사실은 이제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인턴을 하고 미국 뉴욕대학교 정치학과로 진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활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되게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또 이제 검증이 돼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뭐 여기 끊이지가 않네요. 저희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이슈로 가보죠. 예,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초미세먼지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이게 한국인들이 마스크를 쓰는 일에 굉장히 익숙했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권고치보다 무려 3배가 높다고 합니다. 예. 이로 인해서 2019년 이제 한 해 조사를 해보니까 2만 3천 명의 초과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이 초과 사망자라는 게 어떤 요인이 없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건데요. 4월 19일 0시 기준으로 보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21,354명이니까 이 초미세먼지가 코로나19보다 생명에 더 위협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예, 미세먼지는 이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뇌와 심장 질환에 더 깊게 관여한다는 조사 결과인데요. 네. 초미세먼지가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폐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혈관을 따라서 몸속에 쌓이다 보면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이렇게 중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예. 당연히 고령자 그리고 영유아 그리고 취약계층들에게 더 치명적이라는 거니까 사회적 질병이기도 하죠. 예.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초미세먼지가 이게 고농도일 때 오늘 굉장히 고농도입니다. 이때만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농도가 낮더라도 장기간 노출돼서 사망하는 경우가 10배 이상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에 보게 되면 기존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대책도 좀 다시 정돈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농도가 높을 때만 이 저감 조치를 발동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어떤 평소 관리 체제로 바꿔야 되고 또 이게 당장 일상에 피해가 있다 보니까 시민들 관심 굉장히 높거든요. 중요한 발생 원인이 화석연료 사용이기 때문에 이 화석연료 사용 줄이는 거는 탄소 중립 문제하고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정책을 잘 맞물리게 해서 건강도 챙기고 또 지구의 건강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엊그저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네. 마스크 착용 말고는 다 풀렸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또 남은 관심사는 이제 정부가 이제 추가 논의한다고 했던 게 실외 마스크 네. 해제. 네. 이게 논의가 됐는데 설령 거기서 해제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네.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까? 뭐 그렇죠. 초미세민자 때문에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말? 네. 이게 지금 5 마이크로그램만 줄여도 예. 초과 사망자가 해마다 5,000명 정도가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하고 네. 결국엔 계속 쓰고 살아야 되나라고 저도 막막하네요. 네. 여름인데 이제.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 덴탈 마스크로는 또 안 잘 되죠. 차단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굉장히 고밀도 마스크를 써야 네. 되니까 호흡이 되게 답답하죠. 내 건강 내가 지켜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게 내가 지킨다고만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국제적인 문제고요. 이 초미세먼지를 어떻게든 줄일 수 있는 좀 대책이 나와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정은정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